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여진도 지속됐습니다. 진앙주는 전북 부안군인데 여진은 물론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앞으로 2, 3일이 고비라는 분석은 잠시 뒤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지진 발생 당시의 상황을 허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마당을 비추던 CCTV가 굉음을 내며 크게 흔들립니다. 마당에 앉아 작업을 하던 주민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고 재난 문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느닷없이요. 막 쾅 소리가 나갖고 무서워서 저는 저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지진이 발생한 시간 이미 등교한 학생들의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지진에 놀란 학생 몇 명이 학교로 들어오려다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고 곧이어 전교생이 학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좀 우왕좌왕하고 이제 당황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 진정을 시키면서 학생들한테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도 지진은 물론 이후에 있을 여진에 대비했습니다. 여진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긴장은 하고 있었어요. 실내에서 혹시 그렇게 여진 있을 때는 그 책상 밑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의 농가와 축사에선 축사에 있던 수십여 마리의 젖소가 진동을 느끼고 일제히 일어나는 등 다소 혼란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 상황이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움직이고 나서 전체가 일어나. 애들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건 한동안 있었어요. 큰 지진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던 주민들은 갑작스런 지진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막 우당탕탕 그랬어. 그 천둥오는 것 같이. 그냥 놀랬지. 없었어. 그런 일 없었어. 처음이요.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을 비롯해 전북 지역에선 인명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주택 유리창이 깨지거나 창고벽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100건 넘게 잇따랐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와 계암사 등에서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국가유산 6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북 내륙에서 시작된 지진은 충청도와 강원도, 경상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진에 놀란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김성국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기벌포 해전 전망대입니다. 한적한 바다를 비추던 CCTV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대형 화물차가 지나는 다리를 비추는 CCTV에서도 진동이 감지됩니다. 세종의 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물병에까지 떨림이 전해집니다. 진짜네. 와, 흔들리네 진짜. 흔들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진동을 느끼고 멈칫합니다.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원들도 이제 뭔 일인가 이제 바퀴를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차가 흔들리고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만한 계기진도 3이 관측됐습니다. 안방 소파에 앉았는데 흔들리는 것 같이 그런 게 느꼈어요. 조금 무섭기는 했어요. 아, 그게 지진이었구나 확실히. 내가 느꼈구나 이렇게. 초등학교 건물벽에 금이 가고 논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진 소식에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도로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감지됐고 강원과 부산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장실에 있었는데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약간 왔다 갔다 정도. 잠깐 한 1분 정도 이렇게 느꼈어요. 기상청은 다만 이번 지진으로 서해안에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진앙지에서 200km가량 떨어진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정부가 위기경보 3단계를 발령했지만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차량으로 꽉 막힌 도로입니다. CCTV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가 싶더니 잠시 뒤 더욱 심하게 흔들립니다. 점차 강해지던 진동은 30초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이번 지진 여파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지진 발생 지역에서 200km가량 떨어진 수도권까지 미쳤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웅덩이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전철이 지나가면 이렇게 흔들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삐 울리고 바로 살짝. 흔들흔들 누워 있는데 그 제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SNS에서도 경기도인데 재난 문자 온 뒤에 몸이 흔들리고 우유통이 막 흔들렸다거나 서울인데 침대가 흔들리고 지진을 느꼈다는 등 지진에 놀란 시민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건물이 흔들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집 근처에서 바로 드릴 공사를 할 때 느껴지는 그런 떨림.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렇게 딱 지렁이 지나가는 것처럼 꿀렁하는 느낌 연속 2번 받았거든요.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3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진원지인 전북이 7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서울도 13건, 경기도 47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예상돼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뜻하는 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한빛 원전을 비롯해 국내 원전 가동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과 항만 등 국가 주요 시설도 정상 운영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첫 지진이 발생하고 하루 종일 여진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2, 3일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곳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재훈 기자, 지금 진앙지 근처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전북 부안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인 부안 공설운동장 주변과도 가까운 곳인데요. 차로는 10분 거리, 약 4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아침 지진 이후 이곳 부근에서는 17차례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규모 3.1의 큰 지진이 한 차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유례 없던 지진과 이어지는 여진에 부안 군민들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시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지만 아침부터 놀란 마음은 쉽사리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근길 전주에서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곳 부안군에 나와 돌아다녔는데요. 주민들은 건물 전체가 휘청하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흔들리는 느낌에 자다가 깨는 등 큰 충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부안군도 재난상황실을 가동해 추가 피해를 집계하는 한편 24시간 지진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진이 또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주의사항과 대피 요령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내진 설계 등 지진 안전을 주로 연구하는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 규모 4.8 지진의 경우 고층 건물에선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고 유리창이 깨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저층 건물이라도 지붕에 기와 같은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약한 벽체는 금이 갈 수 있어 건물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도가 5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역의 국민들은 대부분 지진을 느끼고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일부 건물의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의 강도가 더 세지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벽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규모가 1.2 더 높은 규모 6의 지진 발생을 가정한 실험에서 지진 발생 3초 만에 천장이 부서지고 벽이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특히 최근 수년 사이 큰 지진이 발생했던 경상동부 지역은 활성단층 구조가 발견된 이상 큰 규모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산단층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을 따라서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동래 단층 같은 경우에는 시내를 관통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내진 설계가 빠진 노후 건물들을 보강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실내에선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지진이 멈춰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에 있을 때는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진 이후 수십 초 만에 멀리 떨어진 국내 다른 지역의 지층에서도 변동이 확인됐습니다. 전국이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 한반도의 어느 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땅 아래 지하수도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부안 지진 발생 43초 만에 170km 떨어진 경북 문경 지하수 관측소에선 지하수 수위가 위아래로 최대 5.4cm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변했다는 건 지하수가 흐르는 지층의 암석과 빈 공간 등에 압력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길 주변에 없던 틈이 생기거나 아예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염 지역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지진 또는 지진파 때문에 압력이 작용을 해서 뚫리게 되면 오염 물질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질자원연구원 측은 불과 수십 초 만에 170km 떨어진 곳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만큼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4.0 이상 규모가 큰 지진은 주로 경북과 동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 포항에서는 5.4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0월에는 규모 4.1 지진이 충북 괴산을 흔들었고 이번에 전북 부안에도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16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물론 특정 지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활성단층, 즉 과거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고 언제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이 지금까지 16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규모 6.5에서 7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그런데 뉴스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 고비는 향후 이틀에서 사흘 정도일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의 원인이 뭔지, 앞으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현이나 기후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군 스포츠파크 주변입니다. 야트막한 구릉지와 농경지, 야구장이 있는 이곳 땅속에 단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작성한 단층 지도입니다. 이번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함열 단층인데요. 부안에서 익산, 부여 방향으로 수십 킬로미터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현장으로 연구원들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최소 육상에서 한 80km 정도의 길이를 보이는 단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은 이 단층 중 수백 미터 구간이 깨지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500m 정도 되는 단층이 움직인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진이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살아 움직이는 단층, 활성 단층이 있는 겁니다. 지진이 났을 때 진원에서 100km나 떨어진 대전의 CCTV가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진도를 보면 진도 2 이상의 흔들림이 멀리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부산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멀리서도 느껴진 원인은 지하 8km의 얕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진파를 일으키는 곳이 지표와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지진파는 훨씬 더 좀 더 세게 또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진과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여진 규모는 4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여진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앞으로 2, 3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 3일 정도면 아마 안정화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지 않고 미소진이 또 증가하면서 다른 큰 지진이 연결돼서 올 수도 있죠. 그동안 서해안에 큰 지진이 드물었던 건 현대적 지진 관측 역사가 짧아 발생 주기가 긴 서해안 지진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지진은 나름대로의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왔는데 우리가 관측해온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쌓인 에너지를 일시에 분출할 때는 파괴적인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라도에서도 규모 6이 넘는 큰 지진이 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1455년에 순천에서 한 6.4 정도 되는
지진 추정 규모지만은 그 정도의 발생했던 걸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규모는 한꺼번에 움직이는 단층의 길이와 규모에 비례합니다. 전문가들은 전북 지역의 최대 지진 규모를 6.5로 추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 이틀 만에 뒤늦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사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권익위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종결 처리가 내려졌던 당일 표결에 참여했던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종결한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신고 안 한 게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순방을 나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처럼 최 목사도 외국인이니까 같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직무 관련성을 판단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권익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MBC는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어디에 보관 중인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를 직접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고 뇌물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로 바꾸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외국인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입니다. 국가원수가 아닌 일반인이 준 선물도 대통령 기록물로 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법 취지가 정말 그럴까요? 구민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외국인 최재형 목사가 준 선물이라 문제없다. 권익위 주장입니다. 근거로는 대통령 기록물법 2조를 내세웁니다. 대통령 선물은 두 가지.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그리고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니 최 목사한테 받은 디올백도 대통령 선물이라 보존 가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이 부분이 처음 들어간 건 2010년입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호와 친선의 상징물인데도 일반 공직자의 선물처럼 처리하도록 해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물이 기록물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면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 대통령 선물이 외국 원수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전문위원들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법 개정 초점이 외교 과정에서 오간 선물을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자는 데 맞춰졌던 겁니다. 권익위 논리대로라면 영부인이 사적으로 받은 명품 가방이 국가적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네요. 권익위 주장은 디올백이 대통령 선물이라 국고에 보관 중이라는 친윤석열계 의원이나 대통령실 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명품 선물도 전시돼 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 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이고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 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는 그 자신의 지인이나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게 엮여 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은 대부분 회피 조치를 합니다.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한. 실제 가족이 얽혀 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 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 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방금 보신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의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 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 거부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동해의 가스전을 15년 동안 탐사한 우드사이드사는
철수 직전 자신들이 탐사한 지역에 대해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게, 집게로 불린 곳인데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두 지역이 석유공사와 액트지오의 새로운 분석에서는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7개 유망 구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에너지 개발 업체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석유공사와 동해 심해 탐사를 벌였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지난 2022년 작성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동해 탐사 지역 중에 대게와 집게가 새로 등장합니다. 2021년 대규모 3D 데이터까지 확보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드사이드는 이 두 지역에 대해 시추할 만한 유망 구조로 보기에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대게와 집게를 시추해 볼 만한 확률이 각각 75%, 25%라고 적시했습니다. 결국 석 달 뒤 우드사이드는 석유공사의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온 업체가 그냥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번에 액트지오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유망구조 7개에 우드사이드가 포기한 대게와 집게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지역을 놓고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석유공사의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7개 유망 구조에 대게와 집게가 포함된 것은 맞다면서도 분석 자료가 완전히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접한 6-1광구 중동부 대륙 사면과 대륙봉 3D 데이터 등을 추가 분석해 범위를 더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평가를 더 진전시키지 못한 채 철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대륙봉과 관련된 자료들, 또 그 대륙 사면과 관련된 자료들, 이 자료는 우드사이드가 분석을 안 했었고요. 한 정부 관계자는 엑슨모빌을 포함한 복수의 해외 석유 개발업체가 동해 광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동해 석유가스 개발 추진을 발표한 뒤 인접한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석유 시추와 지진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지인 흐로닝언 가스전. 1959년 발견돼 여전히 4,500억 제곱미터의 가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2달 전 이곳을 영구 폐쇄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여기에서 발생한 지진은 약 1,600건. 조사를 진행한 네덜란드 정부는 흐로닝언 지역에서 추출된 가스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스 추출로 지표면 아래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 게 지진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요 석유가스 생산지인 오클라호마주. 여기에선 2010년부터 갑자기 지진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엔 1년에 평균 2번 정도 일어나던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2015년에는 1,000번 가까이로 치솟은 겁니다. 2010년대는 미국에서 시추기술 혁신으로 석유와 가스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셰일 혁명 시기.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진 발생의 증가는 셰일에서 채굴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난 시점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수압 파쇄라는 채굴 방식이 지목됩니다. 이 공법은 땅속에 설치한 파이프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화학 물질이 섞인 물을 쏘는 방식으로 이 원유와 가스가 저장된 암석을 깨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폐수를 지하 저장소에 보관하는데 이게 지층을 자극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 미국 지질조사국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오클라호마주가 폐수 처리 과정을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지진은 줄었습니다. 반대로 지진 걱정 없이 안전한 유전도 있습니다. 유전 주변의 단층 구조와 집안의 성질은 어떤지, 유전 위치가 육지인지 바다인지, 또 시추 공법이 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막 개발을 추진 중인 동해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 그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추 과정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압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굴착만 하기 때문에
탐사 시추 단계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과한 기대나 공포를 갖기보다는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검증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주기를 앞두고 보낸 편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참았던 엄마의 심정을 표현해야 살 것 같다면서도 어머니는 고통을 표현하기에 앞서 위로해 주신 국민들, 예우해 주신 국가,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순직한 최상병을 부하로 뒀던 장군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작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군인을 처벌하는 것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과 선처,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장군은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면서도 수색 지역의 자의적 확대, 오해로 인해 본류에 들어가게 한 지시는 부하들의 소행이라 얘기합니다.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한다는 장군,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어머니.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나이에 겨우 가진 외동아들. 태어난 아들을 쳐다보느라 잠들 수조차 없었던 그날의 행복을 어머니는 잊지 못합니다. 누가 그 아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는지, 유속도 빠른 흙탕물에 왜 들어가라고 했는지, 왜 장화를 신고 수색하라고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지 않았겠는지 어머니는 질문했습니다. 아토피가 있던 아들이 수영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아들이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알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선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살아갈 수 있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확보 업무는 게을리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대부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해병대 수뇌부는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최근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국군의 수치고 해병의 수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공보실은 이 편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어머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는 이례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기 전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시작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법사위는 다수인 야당 의원들의 의결로 이 기간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역시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만으로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 늦어도 7월 초에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야당들도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 증거인 통화기록 보존 연한이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는 대통령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만 최상병 어머니에게 보내는 답장 형식의 글을 통해 7월 19일 이전에 사건 조사가 종결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동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주가도 크게 요동쳤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특히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일부 가스공사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내다 팔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가스공사는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을 뿐이라며 해명에 진땀을 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된 직후 주식시장에선 이른바 자원개발 테마주들이 요동쳤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발표 당일에만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일부 가스공사 임원들이 보유하던 공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임이사인 A본부장은 발표 당일에 2,195주를 주당 38,700원에 팔았습니다. 모두 8,500만 원 규모입니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상임이사인 B본부장은 주당 46,225원으로 더 오른 주식 2,559주, 1억 1,800만 원어치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B 상임이사 C씨와 다른 D 본부장도 각각 930만 원, 1억 800만 원어치를 같은 시기에 내다 판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임원들이 먼저 이익을 보려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가스공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앞서 2명의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새로 상임이사에 선임되면서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개월 안에 보유 주식을 팔 의무가 있고 공사 측에선 신속한 매매를 위해 5영업일 안에 처리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전에 파실 수는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임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비상임이사 C씨 역시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고 사회이사인 D 본부장은 지난 11일 퇴직하면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한 가스공사 주가는 전날보다 4% 이상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서만 검찰의 5번째로 기소됐고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북측 인사와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직후 열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성태 전 대표가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었다는 김 전 대표의 구체적 진술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동석자들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4월까지 실제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고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경기도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낸 걸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일부 비용을 보낸 뒤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저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정도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지원을 기대하고 준 뇌물, 즉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거짓이라며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납 사실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만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 소식을 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정치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한 정황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기소 소식을 듣자마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말 같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원 내부 문건에 의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를 띄우려고 북한 정찰 총국에게 제공한 대가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자신은 연관성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도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서 이 대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나옵니다. 쫄리면 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 조작수사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호위 무사들이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농단하겠다는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푸바오 소식 기다린 분들 많으시죠?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난 지 2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수촨성 선수핑 기지에 이유경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동그란 구멍 안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푸둥이 용인푸씨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입니다. 한국을 떠난 지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바오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탐색하고 사육사가 준비한 대나무 케이크와 조형물도 둘러봅니다. 그러다 대나무를 집어들더니 자리를 잡고 먹방을 시작합니다. 아예 배를 드러낸 채 벌러덩 누워버리기도 합니다. 푸바오의 방사장 주변에는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 모인 팬들로 붐볐습니다. 我们是那个上一周从韩国过来的，特别开心，因为他在躺在那儿吃那个竹子。 2번, 3번, 4번 오늘 계속 볼 거예요. 선수핑 기지는 지난 4월 푸바오가 도착한 뒤 사육사와 수의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단팀을 꾸렸고 격리 검역과 환경 적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刚开始是害怕的，确实是害怕，因为福宝他所见过的熊猫，他们熊猫家族的一员相对比较少。 그리고 2달이 지난 오늘 푸바오는 타이산과 양화, 이바오 등 새로운 이웃 판다들과 함께 살 준비를 마쳤습니다. 1년 뒤 5살이 되면 남편감도 구할 수 있습니다. 看看它这个有没有财富，还看看它有没有外貌，保护这个大熊猫的这个遗传多样性，优生优育为目的的。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이제 판다들의 고향 스촨에서 홀로서기에 나섭니다. 수촨성 선수핑 기지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그룹 BTS의 멤버 진이 오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전 세계에 팬덤 아미를 두고 있지만 의외로 부대 앞에는 팬들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문다영 기자가 K-팝 팬덤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BTS의 맏형 진이 군복을 입은 채 부대를 나섭니다. 군복무 중인 BTS 멤버들이 휴가를 마쳐 나와 얼싸안고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팬덤 아미에게도 인사를 건넸지만 정작 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사고가 걱정되니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소속사 요청에 풍선과 현수막으로만 마음을 전한 겁니다. 입대 당시에도 조용히 응원했던 아미. 팬덤은 나름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MBC 사옥 앞에는 대기번호와 아이돌 그룹명이 적힌 플라스틱 의자 수십 개가 놓입니다. 아이돌이 진행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보러 온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규칙입니다. 전화번호, 뒷번호랑 이게 해가지고 자리 있음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렇게 자리 맡아놨다 그거를 증빙하는 거고요. 팬덤에 문제가 생기면 아티스트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문제가 생기면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 갈등이 불거지자 뉴진스 팬덤은 하이브 사옥으로 시위 트럭을 보냈고 논란은 그냥 이해관계자들끼리의 문제고 그냥 아티스트로서 좋아해주고 그냥 음악만 좋아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해외 아미는 민희진 대표가 BTS에 피해를 줬다며 하이브를 떠나라 청원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BTS를 세계적 스타로 성장시킨 아미의 경험, 팬투표로 데뷔를 결정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성공 등으로 팬덤이 K-팝의 성장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수를 키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회사 경영에도 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겼고, 다만 내가 키웠다는 생각에 열애설에 과한 반응을 보이거나 스타의 잘못까지 감싸는 등 팬덤의 그늘도 존재합니다. 강력한 팬덤은 K-팝의 성공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팬덤 문화를 어떻게 K-팝만의 개성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가 민간인 집단 학살과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군 지휘부와 계엄군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전두환도 고발 대상이었지만 이미 사망에 이름이 빠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직속 상관인 특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간 공수여단장의 실존 모델은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입니다. 3공수여단은 5.18 때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한 부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 최세창 등 당시 군 지휘부와 계엄군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먼저 송암동과 주남마을 민간인 살해에 가담한 계엄군 9명은 집단 살해죄로 고발했습니다. 대검으로 찌르고 소총을 집단 발포해 최소 25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신우식, 최웅 공수여단장 등 지휘부 6명은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책임을 물어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정 사령관의 경우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수뇌부와 함께 처벌을 받았지만 조사위는 7명의 희생자가 새로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두환도 추가 고발 대상이지만 이미 사망해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사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는 없고 국제적 추세도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재진입작전은 광주 일대에서 도청을 향하여 작전이 발생했고 그 과정 중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검찰에 신속,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 부안에서 첫 지진이 발생하고 종일 여진도 이어졌는데요. 진앙지와 가까운 곳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재웅 기자, 다시 한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북 부안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인 부안 공설운동장 주변과도 가까운 곳인데요. 차로는 10분 거리, 약 4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아침 지진 이후 이곳 부근에서는 17차례 여진이 더 계속됐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규모 3.1의 큰 지진이 한 차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유례 없던 지진과 이어지는 여진에 부안 군민들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시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지만 아침부터 놀란 마음은 쉽사리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근길 전주에서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곳 부안군에 나와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주민들은 건물 전체가 휘청하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흔들리는 느낌에 자다가 깨는 등 큰 충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부안군도 재난상황실을 가동해 추가 피해를 집계하는 한편 24시간 지진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한 국내 최대 잠수함 안무함이 올해부터 작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군의 핵심 잠수함 전력인데요. 해군이 이례적으로 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안무함을 타고 바닷속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앞바다 위에 침묵의 수호자라 불리는 안무함이 떠올랐습니다. 국내 최대인 3,000톤급 잠수함으로 지난해 해군에 인도돼 올해부터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길이 83m, 폭 9m의 크기로 최대 시속 37km의 속도로 바닷속을 항행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주역, 안무장군의 이름을 딴 안무함은 수중 50m 깊이에서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불시에 은밀하게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 500km 거리의 지상 표적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동해나 서해에서 발사하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이 해치가 닫히고 나면 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찾아내고 공격하는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됐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부력 탱크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내려갑니다. 안무함이 적 잠수함 탐지에 나섰습니다. 최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적 잠수함이 진입하자 위치를 확인한 뒤 어뢰를 발사합니다. 1번으로의 카운트다운으로 발사. 발사 5초 전. 4, 3, 2, 1. 발사. 어뢰 표적 명중 사료됨. 표적 확인 바람. 군은 어뢰에 이어 SLBM 타격 훈련도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을 경멸하겠습니다. 길게는 수주 동안 잠항할 수 있어 대양 작전도 펼칠 수 있는 안무함에는 50여 명의 승조원이 근무 중입니다. 2년 전 잠수함 최초로 여군 승조원을 받아들여 여군 4명도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차기 대표팀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국내파 감독을 포함해 12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선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100여 명의 대표팀 감독 지원자 중 1차로 12명을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과거 경력과 연봉 등을 따져 후보군을 압축했다며 이 중엔 국내 감독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력강화위는 오는 18일 다시 모여 12명을 최대 4명으로 좁힌 뒤 이번 달 안으로 정식 사령탑을 선임한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만여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필리핀과 최종전에 나선 인도네시아. 전반 32분 환상적인 중거리포 선제골에 후반 헤더골을 더해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조 2위를 확정한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고 관중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올해 초 사상 첫 아시안컵 16강, 지난 4월 23세 이하 아시안컵 4강 진출에 이어 또 한 번 쾌거를 이끈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의 행가래를 받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 해줘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았나. 우리가 가장 최약체지만 그래도 꿈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전할 것입니다. 반면 베트남의 김상식 감독은 웃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승리로 최종전을 치르기도 전에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이라크 원정에서도 완패해 조 3위에 그쳤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의 태국은 싱가포르의 3대1 완승을 거두며 중국과 승점, 골득실의 다득점까지 동률을 이뤘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려 중국의 최종 예선 티켓을 내줬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한국 농구의 희망으로 불리는 이현중 선수가 지난 시즌 호주와 일본 무대를 경험하며 얻은 자신감으로 다시 NBA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2년 전 NBA 드래프트 직전 부상을 당해 꿈의 무대 진출이 무산됐던 이현중. 상심이 컸지만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끝내고 G리그와 NBA 썸머리그를 거쳐 지난해 우리 선수 처음으로 호주에 진출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며 경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일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대했던 득점력이 살아났습니다. 시즌 후반 합류해 16경기를 뛰면서 평균 득점 15.3점으로 외국인 선수와 비견되는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30분 이상 뛸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정말 그래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너 한 스텝 성장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빨라진 슈팅 타이밍에 상대의 집중 수비에도 거침이 없을 만큼 3점 슛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아직 24살, 이현중의 시선은 여전히 최고의 무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연봉 10억을 주는 KBL과 5천만 원을 주는 NBA는? 저는 연봉 5천만 원 NBA 높은 무대로 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대신 현재에만 집중하겠다는 이현중. NBA 구단 워크아웃에 참가하며 다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구자는 아니지만 또 이 새로운 길을 연 사람으로서 또 이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좀 많이 들고 부딪혀 봐야죠.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반가울 것 같은 요즘인데요. 하지만 이 더위가 특별히 더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늘 한 점 없는 뜨거운 도로 위에서 헬멧까지 쓰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지자체에서 시원한 생수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더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시면요. 이 붉은색이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 이상, 주황색이 30도 이상 지역인데요. 특히 속초의 낮 기온이 34.2도, 부안이 32.9도로 6월 중순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1.8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보시면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밤사이 서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 기온은 25도로 강원 동해안은 사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와 대구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는 비가, 충청과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